3월 8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0.98% 하락했습니다. 사실 0.98% 하락도 좋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지난주에 5%대 급반등도 봤고요. 하락하면 기본이 세 자릿수, 1000포인트대, 막 3%대 이런 하락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0.98%, 즉 1% 미만의 하락이 심리적인 안도감을 줍니다. 야, 그래도 1%대 미만으로 하락했네. 이 정도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장 컸죠. 자, 이날 2월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2월달 비농업 신규 고용은 27만 3천 명, 실업률도 전월 대비 다시 하락해서 3.5%,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제 지표는요, 거의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죠. 매월 초가 되면 고용지표, 뭐 두 번째 주면은 제조업 지표, 그다음에 월 말이 되면은 뭐 주택 지표, 아니면 또 실적 시즌이 되면 그때 되면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경제지표 혹은 실적 같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증시는요, 지루함을 느끼는 녀석이어서 똑같은 거를 오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뉴욕 증시의 변동성을 가장 많이 이끌어냈던 경제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튼튼하다고 했던 월스트리트에서 양복 입고 이렇게 넥타이 좀 풀어헤치고 종이박스에다가 자기 짐을 담아가지고 실직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떠한 화두는 금융위기로 인해 실직당하고 어떤 실직에 대한 공포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저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가 그 당시 2008년도에 이렇게 막 실직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두려움이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때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시장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화요일 정도 되면 뭐 이번 주 증시는 목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멘트가 있을 정도로 그때 화두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요. 미국이 제로금리를 썼다가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2016년 1월 초에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중국 증시가 개박살나고 그래서 금리 동결하고 다시 경제가 나빠지면 안 되지. 그리고 조심조심 진행하는 가운데 가장 관심 있게 주인공이 된 경제지표가 바로 고용지표였습니다. 매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요. 미국이 한참 경기의 어떤 정점을 찍을 때가 막 24만 명, 뭐 26만 명 그랬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경제지표가 좋고 고용지표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최근 나오는 미국의 고용지표는 글쎄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뭐 잘 나오면 14만 명? 그죠? 뭐 지난번에는 뭐 8만 명대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날 발표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2월달 비농업자 신규 고용 지수가 27만 3천 명. 그리고 실업률은 떨어졌다. 시간당 임금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앞뒤 다 잘라놓고요. 이렇게 비농업자 신규 고용자 지수가 27만 3천 명씩이나 증가된 거는 굉장히 좋은 재료죠. 그죠? 왜냐하면 그 앞서서 뭐 십몇몇 명씩밖에 안 됐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것조차도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앞서도 한번 이런 비유를 해드렸는데 경제 상황이 웬만해요. 아빠도 직장 생활을 하고 엄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모아둔 돈도 좀 있고. 근데 저는 취준생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예를 들면 뭐 LG라고 칩시다. 그러면 난 LG전자에 입사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요. 근데 너무 아까워요.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또 취직시험 LG에다가 지원할 거야. 또 합니다. 그러면 취준생일 동안에 공부하는 동안에 뭐 가정의 어떤 경제는 엄마 아빠가 책임지고 하물며 취준생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좀 받아서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 저는 뭡니까? 좋게 얘기해서 취준생이지만 아직까지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경제가 안 좋아져요. 경제가 불안불안해요. 아빠가 잘릴지 몰라. 잘릴 것 같아, 왠지 느낌에. 엄마는 이미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부터 저는 그냥, 나 LG전자에 취직할래가 아니라, 이제는 LG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소녀가장으로서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취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빠가 직장을 잃게 되고 엄마가 직장을 잃었는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용돈 받아가면서 LG전자 입사하려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엄마 아빠 눈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죠? 본인 스스로도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으니까 가정 경영이 좀 안 좋아지니까 내가 그럼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 어떻게든지 그냥 아무 데라도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좀 꺾일 때 여러분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뭐 미국 애들 혹은 뭐 어떤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 고용 지표가 뭐 이렇게 좋다. 뭐 미국 경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다른 각도의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왜 이렇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늘어날까? 왜 실업률이 떨어질까? 실업률이 떨어지는 게 정말 끝내주게 좋아서일까? 아니면 정말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취업을 해야지. 어떤 그러한 절박감이 주는 그 지표일까? 우리가 그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뉴욕 증시 고용지표는 뭐 잘 나왔다고 하는데 뭐 좀 중요한 거는 고용지표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너무 중요하죠. 자,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면 제가 앞서 방송에서 러시아가 잠정 합의할 거다. 러시아가 이제 합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합의 안 보면 유가 개폭락할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견딜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감산 합의 못했어요. 하물며 기간 연장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WTI가 어떻게 됐습니까? 10.1% 하락했습니다. 오펙이 150만 배럴 감산하겠다. 감산하자. 러시아를 비롯한 비오펙 니네가 150만 배럴 중에서 50만 배럴을 니네가 좀 감산해봐. 그런데 러시아가 개겼죠.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자 러시아를 제외하고 감산할 생각 없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이 허리띠를 조여서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면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그죠? 러시아 감산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러시아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 없다. 막말로 개 삐져가지고 판이 깨진 거잖아요. WTI가 45.27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사우디가 빡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에이씨 옌병, 우리 4월 달에 하루에 1,000만 배럴씩 증산할 거야. 니네 한번 다 죽어봐. 이렇게 강수를 섰습니다. 얘네가 사우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산하자고 하고 자기가 감산하는 물량 중에서 뭐 40만 배럴을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감산을 할게. 그러니까 우리 감산에 동의하자 그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사우디가 개빡친 거죠.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우리 젠장 맞을 1,000만 배럴 증산해버려. 그리고 이런 초강수를 썼습니다. 물론 이렇게 초강수를 쓴 이유는 사우디가 이렇게 4월 달부터 하루에 1,000만 배럴 크게 윗도는 증산을 한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국제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하락하거든요. 45.27달러로 마감했지만 뭐 어쨌든 더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제유가 정말 10달러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 내놓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 사우디가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두면 다른 나라들이 큰일 나겠다 정말 이러다가 국제유가 10달러 가면 어떻게 하지? 야 빨리 우리 사우디 말 듣자. 이렇게 다시 협상 테이블로 모이게 해서 그 감산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초강수다. 뭐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펙 회의 진행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요, 예를 들면, 뭐, 1개부터 10개를 하는데, 9개까지 실컷 잘해두고, 나중에 1개로 망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봐도, 참 그동안에 참 잘해주고 좋았는데 마지막에 뭔가 하나가 어긋나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우디를 비롯해서 러시아는 그동안 감산을 계속 반대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번에 감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감산 합의가 이끌어낸다고 국제유가가 뭐 누군가의 전문가의 어떤 그 전망처럼 60달러까지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 이후의 후유증이 더 걱정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소한 이번에 감산 합의가 나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감산하고 감산에 동의하고 감산 연장하고 또 추가적으로 50만 배럴 더 감산 추가하고 이랬던 이 오펙과 비오펙 회의에서 지금 이제 거의 다 와서 이제 이 고비를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판을 깨버리는 바람에 보세요. 당장 이제 국제유가 20달러 가능하다라는 얘기 나올 겁니다. 물론 사우디의 이런 초강수의 어떤 효력이 일지 아니면 뭐 다른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얘네들이 굳이 정례회의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야, 안 되겠다. 우리 감산하자. 그래서 감산을 이끌어내겠죠. 문제는 뭡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차트쟁이들이 이런 얘기하죠. 차트가 망가졌어. 그럼 그 망가진 차트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완전히 그냥 추세를 깨버린 거죠. 참, 이번에 오펙 회의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방송에서도 합의를 하지 못하면 러시아가 감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할 거기 때문에 합의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 150만 배럴은 좀 너무 그러니까 한 적절하게 한 120만 배럴 정도로 감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쓴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되게 적정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결론을 보면서 다들 너무 지금 초조하고요. 불안해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5년 12월 달에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2016년 4번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2016년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중국 증시가 개박살 났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막 다시 걱정된다. 그리고 주가가 막 하락하니까 2016년 1월 중순부터 2월 달까지 막 엔화가 급등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부각된 게 뭐냐면 정책 공조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종종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공조라는 게 있었거든요. 공조. 근데 사실 지금은 공조라기보다 되게 이기주의가 판치지 않습니까?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뭐 백인 우월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영국도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협력하자 이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 이기주의가 판치고 이렇게 힘을 합치려는 것보다는 내 거 먼저 챙기고 이런 것들이 되게 팽배해진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국제 유가는 미쓰리의 전망을 기똥차게 깼습니다. 저는 합의 못 끌어내면은 국제 유가 추락할 텐데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은 그 추락의 길을 러시아가 선택하고 말았네요. 자, 사우디의 초강수, 사우디도 자기네가 하루에 1,000만 배럴씩 증산시키겠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쫄깃쫄깃해졌겠습니까? 그죠? 국제 유가는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만약에 이제 $40를 이탈하거나 그러게 되면 전문가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뭐 $20 간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얘네들은 아마 다시 마지못해서, 감산의 합의를 끌고 갈 가능성이 있겠죠. 자, 코로나19 얘기를 좀 하자면, 미쓰리가 요즘에 뉴스 보면서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독특한 성향 때문에 마치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큰일 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네들은, 그죠? 지네들 아마 자기네 발등에 불 떨어져 봐요. 엄청날 겁니다, 걔네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독일이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10배가 늘어서 684명이 됐고요. 다행스러운 건 사망자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또 유로존의 이탈리아. 어찌 보면 유로존의 문제야죠. 확진자가 24시간 동안에 1,200명 이상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대규모 봉쇄 조치에 들어갔고요. 이탈리아 전역의 학교에다가 3월 15일까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유럽은요,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은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게 증시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 미국은 완벽하게 뭐 관리되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방송에서 그랬죠.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지금 세계는 2003년도 그때 사스 때보다 그리고 2015년 메르스 때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져 있는데 미국은 뭐 어떻게 뭐 제가 그때 이런 표현해 드렸죠. 아이폰에 그 강화 유리 같은 걸로 미국을 이렇게 보호막을 씌운 게 아닌 이상 미국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그 멘트는 뭐냐면 증시 하락이 무섭다 보니까 뭔가는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미국은 완벽하게 통제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날 이런 얘기 드렸어요. 좀 안타깝다고. 아니 대통령이면 일단은 이 코로나19 확산을 주시하고 뭐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보겠다. 예방하겠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미국은 완벽하게 통제됐다라는 헛소리를 했죠. 뉴욕주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뉴욕의 확진자가 76명, 그리고 뉴욕주 내에 뉴욕시에서만 11명, 미국 내 사망자도요, 14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자가 발생된 주가 21개 주로 확대됐대요.
나 트럼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 니네 완벽히 통제된다며? 자, 트럼프 대통령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 서명했습니다. 자, 이 돈으로 뭐 할 거냐? 의료보험이 가입된 사람들이 진단 검사 받을 때 그거 보험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감염된 환자들 치료하는 비용에 쓰겠다. 그래서 83억 달러의 예산안에 서명을 한 거죠. 문제는 뭡니까? 미국 국민들은 꽤 많은 인구들이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고요. 미국은 손가락이 2개가 잘리면 1개밖에 붙이질 못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긴급 예산안 서명하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융시장은 반등할 거래요. 그거는 자기의 희망사항이죠. 그죠? 왜? 증시가 반등하지 않으면 자신의 대선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시 반등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연준을 압박합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모두 뭐예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자, 이번 주 관전 포인트를 좀 보면은요. 12일, 22에서 회의를 결정하게 되는데 연준처럼 과연 시간차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연준은 당분간은 안 하겠다고 했던 양적 완화를 다시 재개할 것인가? 뭐 이런 기대가 갖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22에 돈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22는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간접 경험? 시간차 공격이 안 먹힌다. 그죠? 그래서 굳이 22는 3월 12일 전에 무언가를 내놓을 것 같진 않고요. 문제는 뭐냐면 22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사실 미국도 미국이지만요. 유럽은 이게 진짜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어가지고 얘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유로존에서 가장 그 말썽쟁이인 이탈리아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18일이 아니라 3월 3일 날 그렇게 시간차 공격으로 금리 인하한 거를 보니까 쟤네 너무 좀 다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불안감을 만든다는 거죠. 쟤네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오죽급했으면 아무리 봐도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조금 좀 자질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화요일 날 미국의 미니 화요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2명인데 자, 앞으로의 제가 봤을 때 관전 포인트는 미국의 이 확산이 단순히 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기업 실적을 안 좋게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과연 미국의 이 확산, 이 검사, 진단 비용 이런 거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가 이 숙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이랬을 때 국민들이 그래 버니 샌더스가 의료보험 강화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면서 버니 샌더스에다 힘을 실어주면 이것도 아주 골 때리게 되는 거죠. 왜? 버니 샌더스가 또 미니 화요일날 우위를 다지면 미국 증시는 아이고 조 바이든도 아니고 하물며 버니 샌더스야? 큰일 났네. 그리고 또 출렁거릴 수 있겠죠. 자, 지금 뉴욕 증시는요. 제가 앞서서 뉴욕 증시가 정말 하락한 이유가 코로나19라기보다는 코로나19 앤드 지역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예상을 깨고 1등을 했다. 그 불안감이 월가를 뒤흔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일단 뉴욕 증시 앞으로 한 주 동안은 미니 화요일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19의 확산 이 두 가지가 약간 이렇게 섞어치기처럼 섞여가지고 뉴욕 증시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확진자가 거의 이제 10,000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주말 동안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요,
예전보다 사람들이 좀 더 다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개인 위생 잘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진 않았지만 지금 사망자들을 보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 그다음에 기저 환자, 즉 몸에 병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이성을 찾고, 예,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런 빨리빨리 그런 모습을 보고 쟤네 정말 큰일 났네. 뭐야 이랬던 애들이 이제 자기네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했을 때 얼마나 유럽과 미국이 무서워하며 공포스러워하며 걱정하며 그 걱정이 국민들의 어떤 액션이라든가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내게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는 달라질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는 지난주 정도는 아니지만 예, 대충 그 정도의 어떠한 변동성은 계속 유지될 겁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시간차 공격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18일 전에 또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야 저렇게 다급한 행보가 오히려 경제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어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3월 18일까지 진득하게 기다려 볼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전주, 제가 지난주에는요, 뭐 뉴욕 증시가 그 전주보다는 안정될 것이다. 뭐 파도 타기를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증시는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계속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어떠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과연 유럽과 미국의 이 확산이 얼만큼 그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태평양에 건너인 제가 그거를 뭐라고 가늠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ECB의 어떠한 회의가 있지만 이게 뭐 그렇다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정말 다가오는 한 주는 제가 그저 바라고 원하는 거는 지난주 뉴욕 증시처럼 막 1000포인트, 막 5%대 급등 이런 난리만 좀 덜 났으면 예,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변동성은 인정하겠는데 그 변동의 폭이 조금만 좀 좁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무섭죠. 그죠? 정말 야 개인들이 이렇게 돈이 많았어? 싶을 정도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무섭습니다. 어떤 청취자님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메일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도대체 이분은 나한테 뭐가 궁금한 것일까? 제가 잠정적인 결론 내린 건 뭐냐면 개인 사도 돼요? 나 사도 돼요?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 대한민국의 2000포인트는요. 대한민국의 어떤 투자자들이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지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2000이 깨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선 여러분, 불안한 보고서를 절대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증권회사에서는 주식이 좋거나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서 증권회사로 돈을 끌어들여야 되는 입장인 애들인데 걔네들이 앞으로 주식시장 더 하락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돈 들고 증권회사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앞서서도 약간 비아냥거린 게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빠지면 뭐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십시오. 저가에 매집하십시오. 쭉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은 현금 전략입니다. 아니,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머, 아직까지 안 팔았어? 현금 갖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액션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증권회사들 보고서들을 보면은요, 불안하긴 하지만 비관적이라는 얘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요, 그래, 지금 사도 2천 깨지면 회복될 거야. 그리고 이제 뭐 흔히 뭐 4월 되면 5월 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2천 깨져도 뭐 버틸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2,000포인트가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환장하게 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2,000포인트가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한테 매우 중요한 그 지표이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 어찌 보면 숫자 게임이고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요. 2001년도 9월 달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11 테러가 있었죠. 그때 코스피 증시가요. 저점이 463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파르게 2,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요. 2008년도 8월달, 9월달, 특히 2008년도 10월달에 코스피 지수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저점이 892포인트였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2231포인트까지 바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2,000포인트가 주는 그만큼의 어떠한 지켜야 되고 지켜질 거라는 확신.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다른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제가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방송 시간상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예, 제가 2,000포인트 어떤 그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 힘드시지만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도 결국 파도타기 게임입니다.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일단 팔고 보세요. 다 못 팔면 반이라도 파세요. 그래야지 현금을 갖고 있는 자와 몰빵한 자는 똑같은 시장이 펼쳐지지만 똑같이 혼란스럽고 롤러코스터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 펼쳐지지만 현금이 있는 자에겐 기회의 장입니다. 그러나 몰빵한 자는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시간을 살면서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한번 쥐어보시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시면 일단 팔아놓으시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네, 고맙습니다.